아내 지갑 속 콘돔이 불러온 파국. 아내의 은밀한 비밀을 파헤치다 스스로 파멸한 남자.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이 불러온 파국적인 사랑과 배신의 기록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현우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40대 중반 그는 잘나가는 건축사무소의 대표였고 아내 윤서영은 유명 패션 브랜드의 디자이너였다. 그들의 딸 하유는 명문대생으로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살며 최고급 차를 몰고 주말마다 골프를 치는 그들의 삶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현우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수록 그 완벽함이 깨질까 두려웠다. 그날은 현우가 서영의 지갑을 우연히 열어보게 된 날이었다. 서영의 생일 선물로 사준 명품 지갑이었지만 현우는 한 번도 지갑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서영은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일을 하다 돌아와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졌다. 현우는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책상 위에 놓인 지갑을 들어 올렸다. 서영이 늘 자랑스러워했던 그가 선물한 지갑이었다. 지갑 속에는 영수증 몇 장과 신용카드,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오래된 것이었다. 20대 초반의 서영이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남자는 현우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단순한 친구일 수도 있었지만 현우의 불안은 순식간에 의심으로 변했다. 그는 지갑을 뒤적였다.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혹시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들었다. 지갑의 안감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 순간 손끝에 얇고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안쪽에 작은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자 낯선 물건이 현우의 시야에 들어왔다. 은색 포장지 그리고 익숙한 모양. 현우는 그것이 콘돔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가 겹쳐 있었다. 현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잠든 서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온하게 숨을 쉬는 그녀의 얼굴은 순결 그 자체였다. 그러나 현우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평온이 위선으로 보였다. 그는 지독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아내의 지갑에서, 그것도 그가 사준 지갑에서 다른 남자와 관련된 물건을 발견하다니. 이건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분노와 고통으로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서영은 그의 달라진 기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현우는 아무렇지 않게 서영에게 물었다. 요즘도 작업이 많이 바빠? 야근이 잦은 것 같아서. 서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다음 시즌 컬렉션 때문에 좀 바빠. 그런데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현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어제 잠을 좀 설쳤어.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서. 라고 둘러댔다. 그의 내면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서영의 모든 행동과 말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미소는 가면이었고 그녀의 친절은 그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 그날 이후 현우는 서영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출근하는 그녀의 차 뒤를 몰래 따라가고 그녀의 작업실 근처에서 몇 시간이고 잠복했다. 그녀의 통화 내용을 엿들으려 노력했고 그녀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시도했다. 그러나 서영의 행동에는 아무런 의심스러운 점도 없었다. 그녀는 늘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가끔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할 뿐이었다. 현우의 의심은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에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시궁창이었다. 이 의심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걷잡을 수 없이 자라기 시작했다. 현우의 의심은 단순한 불안을 넘어 그의 삶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건축 디자인은 그의 전부였지만 이제 모든 선과 면이 서영의 거짓말을 형상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척하며 서영의 작업실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는 윤서영이 언제, 누구와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되뇌었다. 이건 복수다. 그녀가 내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줘야 해.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서영의 차를 추적하다가 낯선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는 서영의 차 조수석에 앉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남자는 잘생겼고 서영은 그에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저 남자다. 저 남자가 분명해. 그는 차창을 내리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현우는 미친 사람처럼 그들의 차를 따라붙었다. 남자는 서영의 작업실 앞에서 내렸고 서영은 그에게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그 순간 현우의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물들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 남자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콘돔 포장에 구멍 내기를 검색했다. 수많은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그 글들을 읽으며 묘한 쾌감에 휩싸였다. 그래, 이거다. 이 방법으로 그녀의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어. 그는 다음 날 아침 약국으로 달려가 서영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콘돔을 샀다. 집에 돌아와 그는 서영의 콘돔 포장을 몰래 뜯었다. 그리고 바늘로 아주 미세한 구멍을 냈다.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구멍이었다. 현우는 그것을 서영의 지갑에 다시 넣어두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는 서영의 행동을 더 집요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영의 작업실에 몰래 잠입하여 그녀의 다이어리와 노트북을 뒤졌다. 그는 그녀의 모든 동선과 스케줄을 파악했다. 서영이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하면 그는 그 장소로 가서 그녀가 몇 시에 나오는지, 누구와 함께 나오는지 확인했다. 서영의 핸드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그녀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감시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통화 목록에는 동료들과 하윤의 이름만 가득했고 문자 메시지에는 업무 관련 내용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현우의 내면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워졌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지만 그 불안은 곧 새로운 분노로 바뀌었다. 이 여자가 날 가지고 노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방법으로 몰래 만나는 건가? 그의 의심은 끝없이 가지를 뻗어나갔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라는 단어뿐이었다. 그는 서영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다. 그가 느낀 배신감과 고통을 그녀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도파민 중독에 걸린 것처럼 매 순간 자극적인 상황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이 게임의 끝은 파국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현우의 강박적인 감시는 가정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서영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다. 서영은 처음에는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우의 날카로운 태도가 계속되자 그녀도 지쳐갔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줄어들었고 그들의 관계는 겉도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현우는 서영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서영이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오면 그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그녀의 하루 일과를 캐물었다. 그녀가 피곤해 보인다고 말하면 그는 정말 일 때문에 피곤한 건지 속으로 되뇌었다. 현우의 태도는 딸 하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하윤은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지만 부모님 사이의 냉기류를 감지하고 불안해했다. 하윤은 몇 번이고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현우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둘러댔다. 하윤은 더 이상 부모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예비 사위 민준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준은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윤을 위로하며 두 사람이 부모님을 돕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느 주말 하윤과 민준은 현우와 서영을 집으로 초대했다. 하윤은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다. 아빠, 엄마,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해요. 제가 맛있는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그러나 현우는 아니, 그냥 집에서 먹자. 피곤하다며 거절했다. 서영은 그래, 우리 그냥 집에서 편하게 먹자며 현우의 말에 동조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고 건조했다. 그들의 침묵은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하윤은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부모님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주는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하윤이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서요. 현우는 민준의 질문에 차가운 시선으로 답했다.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네. 민준은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 해서요. 현우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도움? 자네가 뭘 아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자네가 어떻게 아는데? 현우는 크게 소리쳤다. 서영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왜 그래? 민준이한테 왜 그래? 현우는 서영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당신 때문이잖아.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서영은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뭐가 문제인데? 하윤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그만해. 엄마한테 왜 그래? 현우는 하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영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영의 지갑을 들고 소파에 던졌다. 이것 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서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갑을 바라보았다. 현우는 지갑을 열어 콘돔 포장을 꺼냈다.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당신이 외도하고 있잖아. 내가 다 알았다고. 현우의 외침에 서영, 하윤, 민준 모두 얼어붙었다. 서영은 현우가 콘돔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우는 승리감에 젖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다고. 현우의 외침이 펜트하우스의 거실에 메아리 쳤다. 그가 내민 손에는 은색 포장지에 콘돔이 들려 있었고 그것은 마치 폭탄처럼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영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하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주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현우와 서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현우는 서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말해봐, 이게 뭔지. 누가 보낸 건지. 당신이 내게 준 선물인가?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서영의 반응은 현우가 예상했던 죄책감이나 당황함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함께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현우,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왜 그래? 서영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이게 뭔지 궁금해.
이걸 왜 내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서영은 지갑에서 다른 콘돔 포장 하나를 더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현우에게 보란 듯이 흔들었다.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녀는 현우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하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윤아, 아빠한테 말해. 내가 민준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뭘 걱정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하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보았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서영은 하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말해줘. 내가 결혼하기 전에 건강 검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걸 왜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 하윤은 그제야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현우에게 말했다. 아빠, 엄마가 저랑 민준이한테 선물로 주려고 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혹시나 모를.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하윤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우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몇 달 동안 쌓아올린 의심의 탑, 치밀한 복수의 계획, 그의 내면을 지배했던 모든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손에 들고 있던 콘돔 포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딸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깨달았다. 아내의 지갑에서 발견한 콘돔에 몰래 구멍을 낸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딸을 향한 것이었다는 잔혹한 진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 깨달았다. 현우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증오 대신 끔찍한 죄책감과 후회로 뒤덮였다. 서영은 그의 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뭘 상상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몇 달 동안 나를 짐승처럼 감시했어. 내가 밤늦게까지 작업하면 다른 남자 만나고 온다고 생각했겠지. 내가 당신한테 따뜻하게 웃어주면 위선이라고 생각했겠지. 당신의 그 더러운 상상력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서영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당신의 불안을 채워주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의 의심을 견뎌내기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윤은 흐느끼는 엄마를 부축했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현우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깊은 실망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현우는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다. 이 손으로 그는 가족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지만 이 손으로 그는 가족을 파괴했다. 콘돔에 구멍을 냈던 그 손가락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완벽한 삶은 이미 끝장났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사건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매일 밤 서영의 침실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윤은 아빠의 눈을 피했고 민주는 현우와 대화하는 것을 꺼렸다. 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다. 모든 직원들의 눈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내면은 끔찍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영에게 끊임없이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의 답장은 없었다.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하윤은 아빠, 우리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는 차가운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거실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가 취기에 휘청거리며 서영의 침실 문을 두드렸다. 서영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그때 침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해. 당신의 술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 현우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당신을 믿지 못하고 내 불안에 당신을 엮어 넣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믿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서영은 현우의 말을 듣고 실소를 터뜨렸다. 사랑? 믿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당신이 내 지갑에서 그걸 봤을 때 내 말을 들어보려 노력이라도 했어? 아니, 당신은 나를 짐승처럼 감시하고 증거를 조작했지.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의 완벽한 삶을 사랑했던 거야. 그리고 그 완벽함에 작은 흠집이라도 생길까봐 불안해했던 거지. 서영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현우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이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나를 의심할 때 나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 당신은 나에게 단 한 번도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 내가 얼마나 이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는지 당신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 서영의 고백은 현우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만 집중했고 서영의 외로움과 고통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깊은 사과와 후회에도 불구하고 서영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을 용서하는 건 지금은 불가능해. 나는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짓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는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현우는 문 앞에서 홀로 울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날 밤 현우는 서영의 침실 문 앞에서 잠들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서영의 작업실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영의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현우는 홀린 듯이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그녀의 최근 작업 파일들을 훑어보았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그의 경쟁사이자 과거 대학 동기였던 권도훈의 이름이었다. 파일 제목은 J-그룹 건축 프로젝트 컨설팅 보고서였다. J-그룹은 현우의 회사가 수년간 공들였던 대형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에게 빼앗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현우는 이 파일을 열어보았다. 보고서에는 서영의 디자인 철학과 도훈의 건축적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훈 선배님께 늘 좋은 영감과 따뜻한 조언 감사드립니다라는 서영의 손글씨 메모가 스캔되어 있었다. 현우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의심의 불꽃이 다시 피어올랐다. 도훈? 그 자식이랑 서영이가 내 프로젝트를 가로챈 건가? 그의 이성은 다시 마비되기 시작했다. 콘돔 사건으로 한번 무너졌던 그의 의심이 이제는 더욱 강력하고 치명적인 불길로 타올랐다. 서영이 자신의 삶에 지쳐 있었다는 고백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 그녀가 날 배신한 이유가 있었어. 이 자식 때문이었어. 서영은 도훈과 함께 나를 철저히 농락하고 있었던 거야. 현우는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내면에 갇혀있던 괴물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의심의 대상이 생기자 현우의 삶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활력은 건강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복수만을 향한 파괴적인 에너지였다.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건축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치밀한 감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영의 작업실에 몰래 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또한 그녀의 차에도 위치 추적기와 녹음 장치를 달았다.
그는 밤낮으로 서영과 도훈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현우는 자신이 마치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미친 짓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도훈은 서영의 오랜 친구였고 그의 도움으로 서영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영감을 얻고 있었다. 도훈은 서영의 재능을 높이 샀고 그녀를 동료이자 후배로서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다. 그러나 현우의 눈에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음모와 배신으로 보였다. 서영이 도훈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을 보면 그는 그것이 불륜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도훈이 서영에게 웃어주면 그는 그 미소가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했다. 현우는 도훈을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도훈의 회사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과거를 캐내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도훈이 예전에 저질렀던 작은 실수를 부풀려 언론에 제보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도훈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도훈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자신을 공격하는 이 모든 소문과 악의적인 기사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현우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현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영과 도훈이 함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그는 도훈의 회사 프로젝트 파일을 해킹하고 서영의 작업 파일을 조작했다. 두 사람이 은밀하게 만났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이메일과 메시지를 만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서영과 도훈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발표의 날을 D-Day로 정했다. 그는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그들의 불륜과 부정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발표회 당일 현우는 기자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흥분과 기대감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난다. 서영과 도훈의 가면이 벗겨지고 나는 승리자가 될 거야. 발표회가 시작되고 서영과 도훈은 무대에 올라 자신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했다. 현우는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이제 곧 그 표정이 절망으로 바뀔 것이었다. 그때 현우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파놓은 함정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메시지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그때 발표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영과 도훈의 프로젝트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우가 서영의 차에 설치했던 녹음 장치에서 녹취된 파일이었다. 현우의 편집된 망상과 조작된 증거가 아니라 현우가 혼자서 중얼거렸던 끔찍한 계획들과 광기 어린 독백들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기자들과 참석자들은 경악했고 서영과 도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현우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온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내 계획은 완벽했어. 서영이와 도훈이가 서로 짜고 나를 속인 거야.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그의 광기 어린 독백은 점점 더 커지고 조작된 증거와 뒤섞인 그의 망상들이 여과 없이 폭로되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카메라 플래시는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그들의 렌즈는 무대 위의 서영과 도훈, 그리고 혼자서 망가져가는 현우의 모습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였다. 서영은 너무나도 엄청난 상황에 얼굴이 굳어졌고 도훈은 현우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졌던 악의적인 공격의 원인이 바로 현우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현우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든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누가 내게 이런 짓을 했지? 도훈인가? 아니, 서영이가 틀림없어. 그녀가 날 조종하고 있어. 현우는 비틀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 그러나 사설 경비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세상은 끝장난 뒤였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처럼 쳐다보았고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파멸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객석에서 지켜보던 하윤과 민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하윤은 아빠가 벌인 끔찍한 일들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잃었고 민준은 그녀를 부축하며 굳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의 모습은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아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복수와 망상에 사로잡힌 낯선 괴물의 모습이었다. 현우는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오면서도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서영아,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날 배신했잖아. 그의 외침은 텅 빈 복도에 허무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사람들의 경멸과 비난 속에서 밖으로 내던져졌고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도망쳤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아났다. 그가 쌓아 올렸던 부와 명성, 그리고 완벽한 삶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의 회사에서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그와의 관계를 전면 부정했다. 한때 건축계의 거장이었던 김현우의 이름은 이제 망상에 사로잡힌 미치광이라는 오명으로 뒤덮였다. 그러나 현우는 이 모든 것을 서영과 도훈의 치밀한 계략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파멸시켰다고 확신했다. 그는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이제 더 이상 명예나 명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들이 자신에게 안겨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끔찍한 집념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이 통하지 않는 오직 도파민만이 지배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피 묻은 복수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그의 복수는 단순히 사회적인 파멸을 넘어 그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우는 사라졌다. 연락도 흔적도 없었다. 서영과 하윤, 민주는 현우가 없는 삶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경찰에 현우의 실종 신고를 했지만 현우는 이미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뒤였다. 그는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오직 복수를 위한 그림자로 변해 있었다. 서영은 매일 밤 잠을 설쳤다. 문이 잠겼는지 창문이 닫혔는지 몇 번이고 확인해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현우가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끔찍한 예감이었다.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서영의 작업실 문 앞에 낯선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디자인했던 옷의 시제품이 들어 있었는데 옷에는 날카로운 칼로 찢긴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옷 안에는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했나? 나는 여전히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서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단순한 협박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서영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현우의 경고였다. 그날 이후 소름 끼치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하윤의 차 앞 유리에 누군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배신자라고 썼다. 민준의 회사 사무실에는 익명의 편지가 배달되었는데
그 안에는 민준과 하윤의 다정한 사진과 함께 너희의 행복은 잠시일 뿐이라는 섬뜩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현우는 물리적인 공격 대신 그들의 심리를 조작하고 불안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설계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건축물이 아닌 그들의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심리적 함정을 설계하고 있었다. 현우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되어 CCTV 화면에 서영과 하윤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밤에는 정전이 되었고 창문 밖에서는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서영은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현우의 심리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완벽주의자야. 그는 우연이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 들지. 그가 이 모든 일을 벌이는 것은 복수라기보다는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일 거야. 서영은 현우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접근할지 예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집을 요새처럼 만들었다. 모든 출입구에 보안 센서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고용해 집안 전체의 보안을 강화했다. 현우는 서영의 반격에 흥분했다. 그래, 윤서영. 역시 당신은 똑똑해. 하지만 내가 설계한 이 함정에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그는 자신의 최종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바로 그들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계획이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설계했던 펜트하우스의 모든 설계도를 꿰뚫고 있었다. 비상구, 환기구, 비밀 통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공간에서 그들을 가두고 파멸시키려 했다. 이제 게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날 밤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서영과 하윤, 민주는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갑자기 전기가 끊기고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서영은 직감했다. 현우야. 그녀는 민준과 하윤에게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 순간 거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스르르 내려오기 시작했다. 현우는 자신이 설계한 조명 장치를 이용해 이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윤서영, 당신이 내 세상에서 왕관을 빼앗았지? 이제 당신의 왕관도 산산조각 날 거야. 서영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현우, 당신은 지금 이성을 잃었어. 이 짓을 멈춰. 더 이상 가면 걷잡을 수 없어. 현우는 그녀의 말에 조롱하듯 웃었다. 늦었어.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됐어.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는 그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창문과 문을 모두 잠가버렸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서영은 현우가 이 집을 완벽하게 설계했음을 떠올렸다. 이 안에는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 통로와 탈출구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설계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장치들이 숨겨져 있었다. 서영은 민준과 하윤에게 자신이 아는 비상 탈출 경로를 설명했다. 저기 그림 뒤에 비상 통로가 있어. 내가 예전에 현우가 보여줬던 설계도에서 봤어. 저기로 나가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나는 현우를 막아야 해. 민주는 서영의 단호한 모습에 불안해하며 같이 가요, 어머님. 이라고 외쳤지만 서영은 단호했다. 아니, 둘만 가. 내가 현우를 설득할게. 이 집의 설계자는 나도 알아.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끝내야 해. 하윤과 민준이 비상 통로로 사라진 후 서영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현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 끝 현우가 과거의 작업실로 사용했던 방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서영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현우가 서 있었다.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의 눈은 완전히 맛이 가 있었다. 그는 한 손에는 콘돔을 찢었던 바늘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설계도를 들고 있었다. 왔구나, 윤서영. 내가 만든 이 공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해주지. 서영은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야. 당신은 나를 의심하고 나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결국 당신의 불안과 망상이 당신의 삶을 부숴버렸어. 제발 정신 차려, 현우. 서영의 말은 현우에게 더 큰 분노를 일으켰다. 입 닥쳐. 당신은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어. 내 삶은 당신에게 완전히 파괴당했어. 현우는 바늘을 든 손을 들어 서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서영은 현우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빠르게 피하며 현우가 들고 있던 설계도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눈앞에서 설계도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당신이 설계한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의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현우는 서영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멈춰섰다. 그가 평생을 바쳐 설계한 모든 것이 눈앞에서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며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듯 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후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파괴하고 마지막 남은 설계도마저 빼앗긴 채 허공에 맴돌던 거대한 유령이 되어버렸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서영의 도움 요청을 받고 신고했던 것이었다. 현우는 체포되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공간에서. 김현우가 체포된 후 그들이 살던 펜트하우스는 차가운 유령의 집처럼 변했다. 서영은 더 이상 그곳에서 숨 쉴 수 없었다. 모든 벽과 가구에 현우의 광기가 배어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하윤, 민준과 함께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산산조각난 삶을 재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참혹했다. 언론은 현우의 사건을 건축계 거장의 파멸이라며 연일 보도했고 서영의 이름은 피해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의 주가는 폭락했고 예정되었던 모든 프로젝트와 콜라보레이션이 취소되었다. 현우의 변호사는 그의 정신병력을 내세워 가명을 주장했다. 경찰 조사와 심리 상담 과정에서 현우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망상과 피해 의식을 털어놓았다. 그는 아버지의 불륜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잠식했는지, 그리고 그 불안이 완벽한 가정을 꿈꾸는 자신에게 어떻게 독이 되었는지를 진술했다. 법정에서는 그의 행위가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 숨겨진 비극적인 서사가 밝혀지면서 여론은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 동정론과 함께 그의 행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비난이 엇갈렸다. 그러나 서영에게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동정하기보다 그가 자신의 불안으로 가족의 삶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하윤과 민준의 관계 역시 깊은 시험대에 올랐다. 하윤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빠가 그토록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였다. 민준은 그런 하윤의 곁을 묵묵히 지켰지만 그들 사이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깊었다. 하윤은 민준에게 물었다. 내가 아빠를 닮아서 언젠가 당신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어떡해? 나는 내가 무서워. 민준은 하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랑은 그런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내가 널 믿는 것처럼 너도 내 자신을 믿어야 해. 그러나 하윤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광기가 유전처럼 자신에게도 잠재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자신을 갉아먹는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다. 한편 서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브랜드를 되찾기 위해 재기를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한 사람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저의 삶을 사랑하는 한 명의 여성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현우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무너진 왕국 위에 서 있는 폐허와 같았다. 서영은 재활 치료를 하듯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현우와의 관계를 되돌아보았다. 상담사는 서영에게 말했다. 현우 씨의 광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당신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방치했을 수 있습니다. 서영은 상담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너무 몰두해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현우의 불안이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혼 생활 속에서 서서히 골마갔던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서영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잊고 있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현우가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내거나 자신의 핸드폰을 몰래 쳐다보던 일, 밤늦게 돌아온 자신에게 은근히 불신을 드러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그저 피곤해서 예민해서라고 치부했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한 거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미 수많은 실금이 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실금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성공만을 쫓아 달렸던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해야 했다. 한편 하유는 심리 상담을 통해 아버지의 트라우마와 자신의 공포를 직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불행한 과거가 그의 광기를 낳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느꼈을 외로움과 고통에 대해 연민을 느꼈다. 그러나 연민이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삶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가 가족에게 저지른 끔찍한 행위를 결코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아빠를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할 수도 없어. 나는 이제 아빠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서영은 현우가 체포되었을 당시 입고 있던 양복을 정리하다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현우가 아주 오래전부터 써오던 일기장이었다. 서영은 망설이다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현우의 내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불륜을 목격한 날 내 세상은 무너졌다. 나는 결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완벽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윤서영. 그녀는 너무나 완벽해서 나는 그녀의 완벽함이 두렵다. 그녀는 언젠가 나를 떠날 것이다. 아버지의 그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서영은 현우의 고통과 불안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착과 광기로 얼룩진 병든 사랑이었다. 현우의 일기장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비극적인 드라마였다. 일기장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던 충격적인 순간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현우는 그날 이후부터 세상의 모든 여성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불륜에 괴로워하며 쓰러졌던 기억은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지만 동시에 모든 완벽함은 언젠가 깨질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일기장의 다음 장에는 서영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윤서영, 그녀는 완벽한 존재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아름다움, 모든 것이 내 불안을 채워준다. 나는 그녀를 소유하고 싶다. 그녀가 나의 것이 된다면 나는 아버지의 불행한 삶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사랑은 이미 시작부터 소유와 통제라는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그는 서영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까봐 불안해했다. 그의 질투와 불안은 콘돔을 발견했을 때 폭발했고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방아쇠가 되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현우의 관계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담겨 있었다. 윤서영, 그녀는 나를 배신했다. 그녀는 도훈이라는 남자와 함께 내 프로젝트를 빼앗고 내 명예를 짓밟으려 한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내가 설계한 이 집에서 나는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서영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현우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저지른 모든 끔찍한 행동은 그의 오랜 트라우마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였던 것이다. 서영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현우의 행동이 단순한 불륜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골마왔던 내면의 상처 때문이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하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윤이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그의 비극적인 삶에 동정만 하고 말까? 서영은 결국 하윤을 불러 일기장을 건넸다. 하윤아, 내 아빠는 한때 아빠를 괴롭혔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그 그림자에게 붙잡혔던 거야. 이것을 읽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줬으면 좋겠어.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아버지의 비극적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주했다. 하윤은 밤새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다. 그의 글씨는 처음에는 단정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격렬해졌다. 그녀는 페이지마다 스며든 아버지의 고통과 광기를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저지른 행위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그 내면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트라우마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윤은 자신이 그를 증오할 수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의 미궁에 갇혔다. 그녀는 현우를 면회하기로 결심했다. 서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하윤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엄마, 저 아빠를 봐야겠어요. 이대로라면 평생 아빠를 미워하면서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해하면서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윤은 홀로 교도소로 향했다.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건축사무소의 대표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저 하윤이에요. 현우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참 후 그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며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윤아, 내가 어떻게 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윤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빠 일기장을 읽었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현우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다 알게 됐구나. 내 엄마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려고 보냈나 보구나.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자조적으로 변했다. 아니요, 엄마가 보낸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했던 짓은 변하지 않아요. 아빠의 상처가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빠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가두고 파괴했어요. 하윤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현우는 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마른 입술을 열었다. 미안하다. 하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지만 하윤에게는 그마저도 고마운 말이었다. 그날의 면회는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 하윤은 아버지를 온전히 용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든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면회실을 나서는 하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등지고 자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현우와의 만남 이후 하윤은 심리학 전공을 택하기로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시키고 나아가 가족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가족 내의 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을 막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민주는 그런 하윤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다. 서영은 재기를 위한 첫걸음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낡은 펜트하우스를 처분했다. 집을 정리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지난날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현우의 완벽주의를 닮아 그녀 역시 완벽한 집과 완벽한 삶을 추구했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그 집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낯선 부부에게 팔았고 그 돈으로 교회에 작은 단독주택을 지었다. 그 집은 펜트하우스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새로운 집에서 서영은 다시 붓을 들었다. 그녀의 다음 컬렉션 주제는 상처였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회복의 과정을 패션으로 승화시켰다. 찢어진 천 조각을 이어 붙이고 낡은 재료를 재활용하며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 컬렉션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치유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녀는 다시금 패션계의 거장이 되었지만 그녀의 성공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 그녀의 성공은 외적인 명성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새로운 삶의 토대는 완벽함이 아닌 진실함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했고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윤은 자신의 불안을 민준에게 털어놓았고 민준은 그녀를 온전히 이해하고 감싸주었다. 서영은 딸과 사위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현우가 남긴 깊은 흔적을 안고 있었지만 그 흔적 위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었고 하윤은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으며 가족 상담 전문가로 성장했다. 하윤과 민주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 현우가 남긴 상처는 깊었고 그들은 가끔씩 그 상처의 통증을 느껴야 했다. 어느 날 서영은 하윤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현우는 감옥이 아닌 병원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은 평온했다고 했다. 서영은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슬프지 않았다. 아니, 슬픔을 느낄 수 없었다.
현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녀의 삶에서 죽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이상한 종류의 평화와 함께 그리고 아주 미약한 후회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응어리로 남았다. 현우의 장례식은 조촐했다. 서영과 하윤, 민준만이 참석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그를 떠나보냈다. 하윤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이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길을 잃어버린 한 명의 가여운 인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나고 서영과 하윤, 민주는 강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서영은 하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의 가장 어두운 모습을 보았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가장 강한 우리가 되었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을 만들었다. 현우가 남긴 유산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은 그들에게 상처뿐만 아니라 사랑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은 완벽한 행복을 찾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마주하는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